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 규모 침투 사건. 1968년 겨울 태백산맥을 뒤덮은 공포. 우리가 몰랐던 처절한 전투. 1968년 10월 30일 밤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고포 해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귀를 때립니다. 특수정 한 척이 조용히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그림자처럼 30명의 무장공비가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 사흘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20명의 북한 유격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저격하고 무고한 양민의 피를 쏟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지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안 초소에는 6명의 병사 중 4명이 말년 병장의 전역을 축하한다며 술집에 가 있었습니다. 남은 2명 중 1명은 내무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마지막 1명인 김성열 일병만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M1 소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장공비였지만 투항에 생존한 김정명이 회고합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특수정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번 작전은 다르다. 우리는 남조선 해방의 선봉이 될 것이다라고.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우리는 김일성의 광기에 휘말린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열 일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수십 개의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멎을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그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초소로 달려갔습니다. 분대장에게 횡설수설하며 보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몇 발의 박격포를 바다에 쏘고는 상륙하려던 적을 격퇴했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사이 120명의 무장공비는 이미 태백산맥의 깊은 어둠 속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1968년은 한반도에 광기가 휘몰아치던 해였습니다.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는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납포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대한민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9월 9일 김일성은 정권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남조선 혁명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주권 쟁취방법은 무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120명의 북한 젊은이를 죽음의 산맥으로 내몰았습니다. 무장공비 생존자 김익풍입니다. 저는 당시 124군 소속 중이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자신이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게릴라전으로 혁명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깊이 고무되어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망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증명된 망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빨치산의 완전한 괴멸을 통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남한 땅에서 게릴라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김일성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상에 수많은 생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휴전선에 18개 사단, 45만 명의 대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군이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민간인을 위장하여 제2의 전선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용기와 애국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한 주민들을 조직하고 인민유격대를 만들고 남조선 정권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 우리는 엄청난 양의 선전물과 위조 지폐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것은 환영이 아니라 공포와 증오였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우리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11월 2일 120명의 공비들은 8개 조로 나뉘어 울진군, 삼척군, 봉화군, 영주군, 정성군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닌 학살이었습니다. 상간마을 추수를 마친 농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온화한 척했습니다. 우리 조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조장이 큰 소리로 외쳤죠. 동무들, 우리는 인민의 군대다. 우리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러고는 북한의 발전상을 담은 책자와 위조 지폐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어요. 주민들은 머뭇거렸고 조선노동당 가입서에 서명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공비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민의 군대가 아닌 살인마로 변했습니다. 한 주민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조장이 명령했죠. 저놈을 잡아라. 병사 둘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대검으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장성읍에 사는 전병기 씨는 그날 친척 마을을 방문했다가 공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대검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삼척군 하장면의 한 상간마을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조에 있었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80세 노인과 52세의 며느리 그리고 15세 손자 일가족 3명이 살해되었다고. 왜냐고요? 그들이 반동분자 같아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추수하던 농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우편배달부가 납치되어 살해당했고 그가 배달하던 편지와 소포는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소중한 편지는 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경북 영주군에서는 한 가족이 안방에 묶인 채 외양간에 속아 끌려가고 장로 속 옷가지가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의 눈물만이 맴돌았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절에서는 승려들이 감금되고 시주받은 현금과 식량이 약탈당했습니다. 절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한 노인은 단검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북한의 만행을 저지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김익풍은 말합니다. 이것이 인민해방이었습니까? 이것이 혁명이었습니까? 우리는 도둑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게릴라 전술의 첫 번째 원칙은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증오만을 사고 있었어요. 공비들은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군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모두 죽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간마을이라 전화도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용감한 주민이 야음을 틈타 이웃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주민이 다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릴레이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로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척의 한 외딴 마을에 사는
25세 박철수 씨는 공비들이 마을을 떠난 후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알려야 한다. 우리가 죽더라도 저 악마들을 잡아야 한다. 그는 산길을 15km나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찢기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마침내 읍내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비들이 마을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발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덕분에 군 당국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강원도 경북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경찰도 아닌 평범한 농민들이었지만 그들의 용기는 어떤 군인보다도 빛났습니다. 11월 4일 오후 2시 30분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대간첩 대책본부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을종 사태를 선포한다. 강원도 정선, 영월, 삼척 지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국군, 경찰, 그리고 이제 막 창설된 향토예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2.1 사태 이후 창설된 향토예비군 그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총을 들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성군의 32세 김병수 예비군 분대장은 5남매의 가장이었습니다. 소집령이 떨어졌을 때 그의 아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김 분대장은 낡은 M1 소총을 들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마을 바로 옆까지 공비들이 왔소. 내가 안 가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소? 내가 안 가면 누가 당신을 지키겠소? 나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아이들 잘 돌봐주오. 11월 8일 밤 김 분대장이 이끄는 예비군 10명은 산속에서 공비 5명과 조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발사. 예비군들의 M1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공비들은 PPS-43 기관단총으로 응사했습니다.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한 예비군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전 30분 만에 공비 2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3명이 전사했습니다. 김 분대장도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분대장님, 후퇴합시다. 안 돼. 여기서 놓치면 저놈들이 마을로 내려간다. 끝까지 막는다. 우리 뒤에는 우리 가족이 있다. 새벽까지 이어진 교전 끝에 결국 남은 공비들이 도주했고 예비군들은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김 분대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투가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예비군은 총 5만여 명,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산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조국을 지켰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11월 중순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11월 10일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전 지역에는 10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추위는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김익풍이 회상합니다. 추위는 총알보다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남한 군복으로 위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태백산맥의 겨울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동상에 걸렸습니다. 어떤 이는 발가락을 잃었고 어떤 이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과 예비군도 같은 추위와 싸웠습니다. 아니, 그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마을을,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들의 심장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1.2.1 사태 이후 새롭게 창설된 또 하나의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경찰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파월 장병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공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24대 박상철은 1년 전까지 베트남 정글에서 베트콩과 싸웠던 맹호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쟁의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또 싸워야 하는구나. 그는 M1 소총을 점검하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공비들은 베트콩보다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절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놈들은 민간인을 해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11월 12일 박상병이 속한 전투경찰소대는 봉화군 산중에서 공비 8명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 신선합니다. 1시간 이내에 지나갔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익힌 추적술. 그들은 조용히 빠르게 공비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냥꾼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3시 계곡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공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 전투경찰들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기습 공격에 공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분간의 교전 끝에 공비 5명이 사살되고 3명이 도주했습니다. 전투경찰 측 피해는 경상자 1명. 그들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투경찰의 위력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그들은 산악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으로 수많은 공비들이 소탕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이 작전에서 경찰의 희생도 컸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가장 먼저 공비들과 마주쳤고 가장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2~3명이서 파출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영월군 상동파출소 소장 이경필 경장과 김철식 순경, 단 2명만이 근무하는 작은 파출소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밤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밤 10시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까?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이 경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총부리가 그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공비 4명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공비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파출소의 무기와 탄약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결박을 풀고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순경의 총알이 공비 1명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공비들이 응사했고 김순경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경장도 결박을 풀고 총을 빼들었지만 이미 총상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상동파출소 습격받았다. 공비 4명 남쪽으로 도주.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흡이 무전기에 실렸습니다. 2 용감한 경찰관의 희생으로
공비들의 위치가 파악되었고 다음 날 국군에 의해 그 공비들은 사살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작전 기간 동안 경찰 23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작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승복, 단 9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1968년 12월 9일 오후 7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 개방산 중턱 이석태 씨 집 추운 겨울밤 가족들은 모여서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비웠고 어머니 주영자 씨와 네 남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5살 승열, 9살 승복, 7살 승아, 4살 승민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비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굶주림과 피로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익풍입니다. 저는 그 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투항한 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12월 초까지 살아남은 조였는데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국군의 추격으로 인한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했죠. 공비들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이승복은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순간 한 공비가 승복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그 어린 아이의 입을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놔줘. 공비들은 그녀를 수십 차례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승아와 승민이는 벽에 내동댕이 쳐져 숨졌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뚱아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살 승열은 가슴을 관통당하는 등 36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의식은 맑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승열은 이웃집으로 기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승복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니까 공비들이 입을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는 9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순국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어떤 성인보다도 위대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소탕작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군 정예부대가 투입되었고 미군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공비들의 퇴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을 떠돌며 굶주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너덜너덜해졌고 신발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11월 말이 되자 우리는 더 이상 조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8개 조로 나뉘어 있던 우리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전기는 고장났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탄약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쥐새끼처럼 쫓기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까지 공비 31명이 사살되고 2명이 생포되었습니다. PPS 43 기관단총 3정, 권총 1정, TNT 폭약 3개, 수류탄 20발, 비상식량 200개가 노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80명 이상의 공비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동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2일 국군 수색대가 깊은 계곡에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신선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안에 있다. 수류탄이 동굴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가 진입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공비 6명이 있었습니다. 3명은 이미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고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공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속았습니다. 김일성이 우리를 속였어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비들은 하나둘 사살되거나 생포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맥의 눈보라 속에 사라졌습니다. 12월에 들어 투항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2월 7일 첫 투항자가 나왔습니다. 중위 조응택이었습니다. 조응택 동무는 본대에서 낙오되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산속을 헤매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가 투항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삐라로 뿌렸습니다. 조응택 중위는 투항하여 따뜻한 밥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 삐라를 본 순간 우리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11월 29일 중위 조응택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김일성 동지가 말한 남조선 인민들의 환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과 우리를 쫓는 국군뿐이었습니다. 그 후 투항자가 이어졌습니다. 중위 김익풍, 중위 고등훈, 소위 정동춘, 소위 김광춘, 그리고 12월 23일 소위 김정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생포되었습니다. 저는 태백산 어느 계곡에서 국군과 교전하다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쓰러지면서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깨어났을 때 저는 국군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수혈팩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살았네. 수혈을 많이 받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야. 김정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피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는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결의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이려 했던, 제가 증오하라고 배웠던 남조선 인민들의 피로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깨어났어요. 총 7명이 투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참회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서울의 여러 시범 아파트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몇 년 간격으로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아직도 약 10여 명이 공비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봉화군 깊은 산중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때 국군 수색대는 공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수색대가 공비 3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의 발자국, 나뭇가지가 부러진 흔적. 그들은 사냥감을 찾는 사냥꾼처럼 예리했습니다. 조심해. 근처에 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공비들이 먼저 발포한 것입니다. 수색대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응사.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공비들은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교전 20분 만에 공비 2명이 사살되고 1명이 부상당해 생포되었습니다. 쓰러진 수색대원을 동료들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어깨에 관통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비 3명 잡았네요. 12월 28일 마지막 공비. 2명이 영월군 산중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침투한 지 정확히 59일 만이었습니다. 120명의 공비 중 113명이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되었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한민국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국군 4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바쳤습니다. 경찰과 전투경찰 23명이 순직했습니다. 작은 파출소를 지키다 산화한 그들의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예비 군원들도 희생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다가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국민이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군 3명도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고 이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23명입니다. 9살 이승복 어린이, 7살 승아, 4살 승민과 어머니, 80세 노인과 52세 며느리, 15세 손자 집배원, 승려, 농민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북한의 광기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김익풍은 2009년 저는 이승복 어린이 4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승복이의 형인 이승열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어린 동생을. 이승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을 겁니다. 김일성이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명령이 있었다고 속았다고 그것이 제 죄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 살아난 저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안 초소를 이탈한 병사들, 허위 보고를 한 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휘관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경계를 포기한 김성렬 일병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대장들은 징역 10년과 15년, 중대장들은 7년과 10년, 대대장들은 2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병사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옳았을까요? 그들의 실수로 120명의 공비가 침투했고 60명 이상의 아군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도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이었습니다. 충분한 훈련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외딴 해안 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20명의 무장 공비를 보낸 김일성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살된 공비 113명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적군이 아니라 행여 사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각 지역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장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12구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이승복 가족을 살해한 공비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은 표시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산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잊힌 흔적이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그렇게 묻혔습니다. 고향에 계신 그들의 부모는 아들이 남조선 해방투쟁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굶주리고 얼어붙어 개처럼 죽었습니다. 김일성의 망상에 희생된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투항한 7명의 공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서울의 여러 아파트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받으면서요. 몇 년마다 이사를 다녔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매일 밤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김익풍이 2009년 이승복 추모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대. 현재 그들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도 함께 묻혔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고통은 계속됩니다. 2025년 현재 1968년 사건의 유족들 중 많은 분들이 살아계십니다. 5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승복 어린이의 형, 이승열 씨는 현재 72세입니다. 그는 당시 15세로 36곳의 상처를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023년 12월 그와의 인터뷰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동생 승복이가 대검에 입이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저도 찔렸지만 제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5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 같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그날 밤의 꿈을 승복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형, 왜 나를 못 지켜줬어?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렸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36곳이나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까요? 제 몸의 상처는 흉터는 남았지만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승복이, 승아, 승민, 그리고 어머니, 제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생존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왜 나만 살았을까? 왜 나만? 저는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아내에게도 한참 후에야 제 과거를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승복이는 영웅입니다. 9살밖에 안 되었지만 진짜 영웅입니다. 제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5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웁니다. 늙은이가 다 되었는데도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들, 특히 상동파출소에서 순직한 이경필 경장의 딸로 당시 7살이었지만 지금 64세인 이미경 씨는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7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편적인 기억들은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걸어가던 것,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것, 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그날 밤 어머니가 울부짖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보.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32살에 그리고 세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지만 밤에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요?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남의 집 청소를 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시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저희는 어머니 덕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제 여보를 만나러 가는구나.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우리를 두고 가셨냐고, 왜 마지막 무전을 하셨냐고, 그냥 도망치면 안 됐냐고. 한참 침묵합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사한 국군 장병의 어머니 94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아들은 당시 21세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교전 중에 가슴에 총을 맞아 전사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철수가. 할머니는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일병의 군복이었습니다. 56년 전 그 군복 피로 얼룩진 총알 구멍이 뚫린 그 군복. 할머니가 그 군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철수 착했어. 효자였어. 눈물이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21살 아직 애기였는데 결혼도 못하고 손자 얼굴도 못 보고 할머니가 군복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갔어 불효. 막심한 아들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나라를 지키다 가셨어요. 영웅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 영웅이면 뭐해. 내 아들이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군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식사할 때도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 철수가 있는 것 같아서. 예비군으로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한 어르신 88세 김대호는 당시 32세로 분대장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추우면 어깨가 쑤십니다. 총알이 뼈를 스쳤거든요. 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평생 고생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요. 팔을 높이 들 수도 없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분대장님이 쓰러진 채로도 소리쳤어요. 여기서 막는다. 우리 뒤에는 우리 가족이 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뒤에는 정말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동료 셋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 어깨가 쑤실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있다. 가족을 지켰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기억이나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 부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2009년 두 번째 핵실험을 했고 2013년 세 번째 핵실험에 이어 2016년 네 번째,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17년 여섯 번째 핵실험을 하고
그들은 ICBM도 개발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그들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2022년 37발을 쏘았고 2023년 30발 이상을 쏘았습니다. 2025년 김정은은 여전히 대남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 핵 선제 타격 무자비한 보복 그들의 언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3대에 걸친 독재 정권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익풍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깁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남조선 인민은 굶주리고 있으며 우리가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대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적화 통일을 꿈꿉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해방이 필요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김정명은 더 강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1968년 그들은 120명을 보냈습니다. 1996년 그들은 26명을 보냈습니다. 2010년 그들은 천안함을 폭침시켰습니다. 2010년 그들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위협으로 주민들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끕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순진함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했을 거야. 이제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1968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해안으로 침투하겠어? 설마 120명이나 보내겠어? 하지만 그들은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63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는 자들에게 우리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일입니다. 1968년 그 추운 겨울 태백산맥에서 싸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120명의 공비는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북한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국군 40명, 경찰 23명, 예비군 상당수, 미군 3명, 민간인 23명, 총 89명 이상.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의 자유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피 위에 우리의 번영이 세워졌습니다. 김익풍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80대 후반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번영, 평화,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1968년 그 겨울 태백산맥에서 희생된 분들, 그 이전 한국전쟁에서 싸운 분들, 그 이후
계속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자유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70년 넘게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유진영을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 컸습니다. 피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1968년을, 이승복 어린이를, 희생된 모든 분들을,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김정명도 덧붙입니다. 저도 곧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제 무덤에는 가짜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박철호 제 진짜 이름은 묘비에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세계의 절반은 아직도 독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운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미래를. 2025년 10월 어느 날 강원도 평창 개방산 기슭에 이승복 어린이 동상 앞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무장공비 당시 중2 김익풍입니다.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서 있습니다. 그는 동상을 올려다봅니다. 9살 소년이 당당히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김익풍은 무릎을 꿇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절을 합니다. 승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잔인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용서해다오. 부디 용서해다오.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당시 소위였던 김정명입니다. 86세입니다. 그도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그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동상 앞으로 갑니다. 그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56년 전 그들은 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속죄하는 자로 여기 있습니다. 김익풍이 말합니다. 김정명 동무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김정명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올해는 못 살 것 같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최선을 다했소.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상을 바라봅니다. 9살 소년, 그들의 동료가 죽인 9살 소년. 그 소년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용기로, 신념으로, 진실로. 김정명이 말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우리를 이겼소. 김익풍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우리 120명을 이 아이 하나가 이겼소. 그렇습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이겼습니다. 나라를 지킨 국군이 이겼습니다. 목숨을 건 경찰이 이겼습니다. 가족을 지킨 예비군이 이겼습니다. 용기 있게 신고한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승리의 대가를, 그 자유의 값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89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1968년 우리는 버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56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국제적 위상도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대한민국을.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침투은 120명의 공비 침투의 작전 기간, 63일 전사자 국군 40명, 경찰 23명, 예비군 다수, 미군 3명, 민간인 희생자 23명, 공비 사살 113명, 공비 투항 7명.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이고 가족들의 아픔이고 우리 역사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어린이와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국군 장병, 경찰관, 예비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북한 관련 새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